윤석열 후보 이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고 그냥 윤석열 후보로 부르겠는데요. 윤석열 후보 그 열린공감 TV 등등 지금 요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소식 들으셨어요? 뭐 어떤 거요? 뭐 그 얘기 많이 열린공감 나오니까. TV가 양재택 그 전 검사 어머니 만나서 한게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회 쪽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왜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발언이 안 나오는지 이거 발언할 때 듣는데 좀 더 이제 진실성 여부 뭐 당장 그 양재택 검사가 이제 뭐 그 어머니 본인 어머니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의하고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 진실을 가려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좀 지켜보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대학교 선후배고 또 검사라는 또 직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대한민국 몇천 명뿐이 안 되는데 몇천 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이직을 하자. 저 이게 자리를 옮기잖아요. 뭐 전근도 가고 발령도 받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대부분 다 뭐 일식면을 갖고 알지는 못해도 대충 누구 검사 그러면 그냥 고시 몇 해고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나랑 뭐 어떤 관계고 이 정도는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양재택 검사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뭐 대학교 선후배 지간이고, 예? 뭐 서로 어느 정도 알고도 지냈고 참 어이가 없죠. 근데 그 부분의 자료들은 서울의 소리에서 정대택 씨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정대택 씨라고 피해자. 피해자. 지금 우리가 공개하는 그또 다른 분 공개하는 녹취록이 있고 하는데 어저께 양재택 그 좀 변호사라죠. 그분이 공개한 치매 관련 진단서는 참 어이가 없었다. 기사 보는 사람들이 그 진단서를 열심히 안 봐요. 당연하죠. 이게 진단서라고 이거 언론에 버젓이 내놓은 양재택이 정말 폐륜하란 말이에요. 이거 5달 동안 치매 걸린 어머니 약도 안 사주고 병원도 안 모시고 갔다고 자기가 언론에 공개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기자들이 비판을 해서 기사를 써줘야 되는데 조그만 글씨로 그림만 올렸는데 올해 2월 21일 날 그 남양주 병원에 진단을 하러 갔더니 거기 경증 치매 환자다. 치료가 필요하다. 94세인데 90 넘은 분들 가면 다 경증 치매 환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MRI 조사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약물 치료도 없었고 병원도 한 번도 안 오고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양재택 변호사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갔는지 어제 날짜로 진단서를 띄어서 오늘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한다. 이걸 왜 기자들이 하나도 비평하는 기사를 안 쓰냐. 치매가 치료받으면 아들이 2월 21일 날 진단받았으면 약도 타다 드리고 2개월 만에 한 번이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야지. 한 거의 6개월을 있다가 가서 어저께 갑자기 띈 진단서를 기자들이 그게 무게중심을 두고 기사를 썼냐. 뭐 거기 전문가 얘기 들으니까 거기 나온 게 경증이래요. 근데 저도 지금 가서 진단하면 치매 경증 나올 수 있어요. 깜빡깜빡하거든요. 저도 경증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치매 환자라 발언을 전부 인정 못한다는 부분은 참 양재택 검사가 굉장히 자기 무덤을 판 결과를 맞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결과를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짜 우리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는 이 검찰 개혁을 했다. 좀 공수처도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권도 좀 조정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된다. 우리가 헌법을 거쳐서라도 검사가 가지는 그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권한도 빨리 조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사건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또는 그 김건희 씨 또 그 엄마가 되는 최모 씨 관련된 사건이나 이것의 근본에 흐르는 가닥은 그겁니다. 검사 누구누구만 알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죄를 받지 않는다. 벌을 받지 않는다. 네.
벌을 받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검사와 끈앞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진술이 나오면 검찰 권력이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또 기소 유예를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검사들을 보호하는 이런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그 장모인 최모 씨, 또 김건희 씨, 또 양재택 검사, 또 윤석열 후보, 또 관련된 검찰 관련된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 속에서 보면 우리가 왜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검찰 권력을 이거 나눠야 된다라고 싸워왔으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전에 검찰총장 지려고 무소불위 행태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권력에 오르는 것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아주 단적인 그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검사 한 20명, 30명이 정대택 씨 사건에 개입은 실명 공개를 해가면서 한 10명 했어요. 앞으로 20명을 더 할 건데 정대택 위장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전부 공문서예요. 검찰 진술 기록, 재판 기록, 영수증 이런데 지금 현재 많은 그 현직 검사들, 지금 요직에 있는 검사들이 서울지검, 형사부장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뭐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거 보고 검사들이 이런 짓 그만해라. 이렇게 다 이건 드러난다. 강력하게 처벌해. 이거는 예, 하고 있는 이거는요. 건데. 우리 예전에 그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 때 신군부라고 하는 네. 그걸 이끌었던 하나회 이거보다 더 나쁜 조직이에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오늘 이 하나회 척결하듯이 이런 잘못된 구조를 척결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로스쿨로 다 전환이 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법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시험을 보면 사법시험에 많은 그 합격자를 배출하는 학교가 몇몇 학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옛날에 서울대가 99% 차지해서 다른 대가 한양대도 한 명 들까 말 거고 이미 200명 뽑을 때는 그랬어요. 네, 그렇죠. 100명, 200명 99%는 너무 심했다. 아 진짜라니까요. 아니 7, 80%. 그 전에 200명 뽑을 때 기억하세요? 아, 판사 그러세요? 아, 1000명 시절 이전에 이전에 200명 저는 그거 합격자 명단을 봤어요. 서울대가 99%라니까 다. 그런 노무현 한양대 대통령의 기방대는 한 명도 없었어 그때. 그러니까 보면 몇 개 대학 뭐 서울대, 고대, 고대. 연대 고대 연대도 2명 3명 이렇게 몇몇 대학에서 독점을 해서 네. 자기들 손후배지간이야. 네. 그다음에 연수원 들어가면 2년 동안 연수원 생활합니다. 저도 행정고시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없애지 않으면 다른 대안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연수원 1년 동안 같이 지내요. 200~300명이 같이 지내면 형동생활하는 사이가 다 그렇죠. 되는 완전 거예요. 가족화 돼버리죠. 다 가족화되고 그러면 전화해서 야 난 누군데 뭐 너 좀 도와줘라. 물론 그게 불법적이지 않은 일 범위 내에서 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행정구 출신이 아닌 일반 출신의 일반 7급 출신이라든지 일반 다른 전문직으로 들어온 분들이 어떻게 보면 출세하는 기회가 가로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고시도 이거 연수원을 이거 좀 나눠야 된다. 나누어서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 교육을 받든가 해야지 이거 인적인 어떤 네트워크 체제로 만들거든요. 근데 사법연수원 같으면 무려 2년 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한된 인원으로. 네. 2년 동안 같이 있으니까 뭐 손후배지간 폐쇄된다가 2년 동안 같이 했지. 이러다 보면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이 뭐 저기 재판장에 갔더니 자기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이거 다 무죄로 나오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재판장에 딱 가보니까 변호사가 뭐 무슨 증거를 가지고 막 논증을 뭐 펼칠 줄 알고 이렇게 기다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변호사가 변론을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재판장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딱 얘기 듣더니 뭐 이거는 뭐 경미하고 뭐 초범이고 어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개월 딱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능력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판사는 뭐 내 대학교 선배고 그다음에 검사는 나 고시 동기고 이런 식으로 일을 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일화일 뿐입니다. 이렇게 폐쇄된 시스템 권력 이런 권력을 다 줬지 않아요. 그러니 이 권력을 또 굉장히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계층화되어 있는 소수의 상위에 있는 검찰 어떤 독식 세력들이 기존에 있던 언론이라든지 또는 군사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신용 노릇해온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중에 솔직히 해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 민주화 인사들을 재판한 거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사과하거나 그때를 참여하거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참여 안 해요. 왜냐? 자기들끼리의 세상을 구축해왔고 자기들의 윤리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들의 세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또 열받네. 정만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그 정대택 위장에 관련된 검사가 한 30명 되는데 지금 현직 연수원장이죠. 사법고시 본 사람들 그 연수원장도 있고 또 형사 5부장 중앙지검 있고 요직에 있는 수원지검장도 저희가 포함되어 있고 다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국회 쪽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윤석열 후보 측 법률팀에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서울의 소리 같은 데를 향해서 그동안에 방송한 거 다 내리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거 좀 막아주시고 우리가 방송한 게 전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실, 팩트를 가지고 방송했는데 저쪽에서 지금 검찰 권력을 다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열린공감 TV를 고발을 했고 왜 양재택이 고발해야지 윤석열 후보 측이 고발하냐. 양재택이 자기 어머니도 고발하고 허위지 사실 유포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머니는 치매로 몰고 엉뚱한 열린공감 TV나 지금 서울의 소리도 고발한다 계속 지금 개인적으로 소통을 해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대책 좀 세워주세요. 뭐 고민 좀 같이 해보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검찰 내부나 법원 내부에 일 시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독재 권력이 가졌던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협력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상당수가. 예? 그리고 거기에 저항을 하거나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옷 벗고 나갔죠. 그리고 그런 자기네 식구들에서 자기네들의 룰에서 배척된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더 이상 안 도와줘. 그래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지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 출신들은 평생 판사 생활하다 퇴직하면 3년 만에 자기가 정관예우로 수십억을 벌고 검사 지금 김현장 법률 컴퍼니에도 가보면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공무원 출신들. 네. 예?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는 게 이게 사법시험 하나 붙고 행정고시 하나 붙어서 5급 주고 이 사무관 주고 이게 무슨 검사 주고 이거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앙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험을 붙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국가로부터 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감시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시 붙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똑똑하다,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해?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쟤네들이 진짜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끝없이 감시를 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왜 300명에 제한을 합니까? 600명, 1000명으로 만들어서 관료, 수십만이 되는 관료 집단이 더 중요한, 더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출직을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감시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데 저는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저 지금 관료 조직들의 권력, 관료 권력 이번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를 꼼짝 못하게 이랬다면서요.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쪽에서 물어봤다면서 국회에서 이거 재난지원금 100% 하는 걸로 결의하면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한다고 바로 자기 앞에서 관둔다고 얘기했다. 그랬죠. 네? 자기 한번 관둘 수도 있다. 뭐 그랬던 거. 아, 제발 관두게 좀 하시겠어요? 아니 관료 권력한테 국회가 협박받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아니 관두고 나면 다 야권의 대꾸로 후보가 되니까 이게 무슨 유행이 됐는지 하여튼 좀 그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 고시 붙은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그 사람들 젊은 애들한테 엄청난 권력을 준 겁니다. 이거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내 주변에 누군가 권력자가 있으면 거기에 또 빌붙어서 아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그거는 그 인간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직화하고 그거를 하나의 세력화하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이 정치권이 집중 단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도 얼마나 특권 집단이었어요. 국회의원들끼리 다 하고 저도 어려운 경선 과정을 거치고 왔지만 기존에 있는 틀에 한번 머리 짚고 들어가려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주더라고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자기네 틀 속에 못 들어오게 막고. 근데 어떻게 저는 이제 럭키하게 운이 좋게 이제 들어갔지만 이거 굉장히 특별화된 조직, 이게 자기들끼리 아는 조직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계속 비판하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옷 뺏기고 그렇게 돼야 국회도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런 행정 권력, 이런 사법 권력, 그 사람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젊었을 때 이 떡볶이 오지선다 좀 남들보다 잘했을 것 뿐이에요. 그리고 20대 때 현명한 것이 70대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해도 60, 70 가서 더 현명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럼. 근데 시험 하나 붙은 것 같고 평생을 먹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자기들끼리 세력화해서 조직화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이걸 국민들이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너무 또 이성만 똑같은 말을 의원님이 조언하네. 여기서 이성만 의원 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나가가지고 이런 막말을 했다 이런 기사 좀 나오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원래 막말을 잘 안 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그래야 좀 논증을 가지고 얘기를 이성만 하는 거지. 의원님이 이렇게 부각이 될 텐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제가 이성만 의원님 한 4, 5년 동안 지켜보면서 막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오늘 한번 하시면 저는 바라지 않고 저는 뭐 유명한 국회의원도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거 생각 없어요. 다만 객관적으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저 사람들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저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조직이 통제받지 않으면 더 부패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액튼경이 아주 진짜 난 그 말이 진짜 옳은 말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예. 그래서 성역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없어야 되고요. 국민적 통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성만 의원의 막말 오늘 나온다 뭐 이런 제목을 아니 달아야 제가 무슨 막말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이성만 의원의 강력한 발언을 들어올 텐데 아무튼 오늘 그 아침 10시 방송 이렇게 출연해서 그 감사드리고 누구처럼 뭐 밀란 난다 이런 얘기 저기 윤모 씨 같이 대구 가서는 뭐 이 지역 아니면 밀란 일어났다. 또 다른 지역 가서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120시간 일해야 된다. 예, 120시간 그러니까 관심 받지 않아. 120시간은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120시간은 그 경제 정책 이전에 가치입니다. 가치관. 네, 그럼요. 가치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인간성, 스스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알고 찾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노동 시간을 자기가 노동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생존에 필요한 그런 생산을 하는 것은 하되 52시간 정도면 충분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고 그다음에 많은 여가 생활과 자기의 활동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론적으로는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잘한 사람이 모든 일 다 해버리면 그 세상에 그 어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노동도 서로 좀 균등하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소위 우리 이 인류사에서 인간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들에서는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유엔 무역개발기구에서도 B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선진국 그룹.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지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델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서는 이 노동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본가가 보는 소득 수익은 좀 줄이고 노동에 일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하고 노동의 강도를 좀 완화해서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생산 현장에 어떻고 현실적인 문제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하고 함께 노력해야지 이거를 정치 쟁점에 하고 하는 그 후보 윤모 씨 후보의 발언을 보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그거를 떠나서 인간에 대한 가치 철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천박하죠. 굉장히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난 딱 생각나는 게 그 영어로 M자 B자 쓰시는 분 열심히 뭐 일하고 뭐 돈 벌고 우리 대한민국 하나 또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막말을 한번 하셨으니까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뽕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능한 국뽕 방송으로 이 토론을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시죠. 좋겠어요. 칭찬하는 걸로.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